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도 놀라운 사연입니다. 바로 오늘 아침 서울 강남의 한 초호화 저택 회장실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화려한 금태잔에 담긴 보약을 막 마시려던 70대 노회장의 손에서 30대 청년이 그 잔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답니다. 우당탕탕 하는 소리와 함께 값비싼 도자기 잔이 산산조각 나며 검붉은 한약이 하얀 대리석 바닥에 쏟아졌지 뭡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청년이 외친 한마디였습니다. 회장님, 그 보약 한 모금이라도 마시는 순간 오늘 밤 자다가 심장마비로 뉴스 나오실 겁니다. 부인께서 정성껏 다렸다는 그 약 실은 사람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독약이니까요. 회장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이 멎었습니다. 특히 회장의 젊은 부인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흑빛으로 변했다지 뭡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고물상에서 폐품이나 주워 모으던 청년이 어떻게 5천억대 자산가 회장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지극정성으로 매일 보약을 달여올리던 부인은 정말로 남편을 독살하려 했던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사연의 시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공업지대, 그곳에 성진고물상이라는 허름한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녹슨 철문, 마당 가득 쌓인 고철더미. 언뜻 보면 그저 폐업 직전의 영세한 고물상처럼 보이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 고물상의 주인 강찬 씨 32살의 이 청년에게는 남들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찬 씨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국내 최고의 신소재 연구소에서 촉망받던 젊은 공학 박사였답니다. 그가 개발한 특수합금 기술은 업계를 뒤흔들 만큼 혁신적이었고요.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천재 과학자가 어쩌다가 고물상 주인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대기업의 비열한 음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강찬 씨가 근무하던 연구소의 대표이사가 강찬 씨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려고 온갖 모함을 다했던 거죠. 연구비 횡령, 기술 유출. 잊지도 않은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강찬 씨를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렸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강찬 씨는 법정 싸움도 해봤지만 거대 기업의 돈과 권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걸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강찬 씨에게 남은 건 딱 하나, 치매에 걸린 75살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고물상을 하시며 강찬 씨를 대학까지 보내주신 분이셨어요. 찬아, 너는 꼭 공부해서 사람 대접받고 살아야 한다. 할아버지처럼 이런 천한 일 하지 말고. 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한 치매 노인이 되어 강찬 씨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강찬 씨는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돈도 없었고 그렇다고 혼자 두고 일하러 나갈 수도 없었죠. 결국 할아버지가 평생 운영하던 그 낡은 고물상을 이어받아 할아버지를 모시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서 할아버지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리고 씻겨드리고 그러고 나서야 고물상 문을 열어 고철을 사드리고 부서진 가전제품을 수리하고 폐품을 정리하는 일을 했답니다. 한때 최첨단 실험실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던 손으로 이제는 녹슨 철판과 고장난 선풍기를 만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강찬 씨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 모실게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할아버지를 지킬 차례니까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해 가을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고물상 앞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 길거리에서 보기 힘든 최고급 세단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보닛에서는 지지직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차 문이 열리고 70대로 보이는 품이 있는 노신사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내렸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었지만 안색이 무척 안 좋아 보이더군요. 얼굴은 누렇게 뜨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어딘가 많이 편찮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고물상 맞습니까? 차가 갑자기 이상해져서 말이요. 혹시 급한 대로 좀 봐줄 수 있겠소? 노신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여전히 권위가 느껴지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강찬 씨는 작업복 차림으로 달려나가 노신사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비 많이 맞으셨네요. 일단 들어오세요. 차는 제가 봐드릴게요. 노신사를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넨 뒤 강찬 씨는 빗속으로 나가 차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닛을 열자마자 강찬 씨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건 냉각수 파이프가 터진 게 아니라 전기 배선이 합선된 거네요. 거기다 엔진 과열까지. 강찬 씨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물상 주인이지만 한때 신소재 공학 박사였던 그의 실력은 여전했던 거죠. 기계의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고 고물상에 굴러다니던 부품들을 적절히 가공해서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이 마치 달인의 손놀림처럼 능숙하고 정확했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강찬 씨가 고물상 안으로 들어오며 물기를 털었습니다. 회장님, 일단 응급처치는 했습니다. 서비스 센터 가실 때까지는 문제없이 운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호, 이렇게 빨리? 자네 보통 솜씨가 아닌데? 노신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봐온 안목으로 이 청년이 범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거죠. 그런데 말이요. 자네 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군. 강찬 씨는 당황하며 손을 맡아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기름때를 제대로 못 씻었나 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노신사가 강찬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을 내밀며 물었죠. 혹시 내 손에서도 같은 냄새가 나지 않소? 강찬 씨는 이상하다는 듯 노신사의 손을 맡아봤습니다. 순간 강찬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금속 냄새? 아니, 정확히는 강찬 씨의 머릿속에 대학 시절 배웠던 동물학 교재의 한 페이지가 떠올랐습니다. 비소 중독의 증상, 손톱 변색, 피부 착색, 그리고 특유의 금속성 채취. 회장님, 실례지만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응. 몇 달 전부터 자꾸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고 소화도 안 되고 병원에서는 노화 현상이라고만 하더군. 그래서 집사람이 정성껏 보약을 다려주고 있네만. 보약? 강찬 씨의 등골에 오싹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혹시, 설마, 회장님, 혹시 그 보약 드시고 나서 증상이 더 심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노신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보니 보약을 먹을수록 오히려 더 기운이 없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하지만 설마 보약이 문제겠소? 집사람이 한의원에서 직접 지어다가 정성껏 다려주는 건데. 강찬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과학자로서의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답니다. 이 사람 누군가에게 천천히 독살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
회장님, 제가 무례를 무릅쓰고 여쭙겠습니다. 혹시 그 보약 한 첩만 제게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성분을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뭐, 보약을 분석한다고? 자네가 한의사도 아니고, 저는 원래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건 제 전문 분야였어요. 노신사는 강찬 씨의 진지한 눈빛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좋네.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내일 한 첩 가져다 주겠네. 그런데 자네 이름이 뭔가? 강찬입니다. 강찬. 좋은 이름이군. 나는 박철우라고 하네. 철강 산업을 하는 사람이지. 박철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박철우 회장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국내 3대 철강 그룹의 창업주이자 자수성가한 전설적인 기업인 그 박철우 회장이 바로 눈앞에 계셨던 겁니다. 아, 박철우 회장님이시군요. 제가 몰라 뵙고. 괜찮네. 나도 이제 늙어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지. 하.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거물이었지만 이제는 건강도 잃고 외롭게 늙어가는 노인의 쓸쓸함이 묻어나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박 회장은 일어서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차 수리비를 얼마나 드려야 하나? 아닙니다. 그냥 응급처치한 것뿐인데요. 돈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순 없지. 내가 받은 도움은 반드시 보답하는 게 내 원칙이네. 박 회장은 강찬 씨의 손에 수표를 쥐어주려 했지만 강찬 씨는 완강히 거절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습니다. 대신 내일 그 보약만 꼭 가져다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강찬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직감. 아니, 어쩌면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찬 씨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박 회장은 강찬 씨의 그런 진심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차가 빗속으로 사라지고 강찬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보약을 분석할 방법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고물상에 있는 장비들로 pH 측정, 금속 이온 검출, 크로마토그래피. 가능할 거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날 밤 강찬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대로 박 회장이 다시 고물상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한약 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다려준 보약이지. 자네가 꼭 필요하다기에. 강찬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한약 봉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틀만 시간을 주십시오. 정확한 분석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박 회장이 돌아간 뒤 강찬 씨는 곧장 고물상 뒤편의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원래 할아버지가 고철을 분류하던 창고였지만 강찬 씨가 들어온 뒤로는 간이 실험실로 탈바꿈했었죠. 폐기된 실험 장비들을 고물로 사들여 수리하고 화학약품들을 인터넷으로 조금씩 구입하여 비록 초라하지만 기본적인 화학 분석은 가능한 수준의 실험실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강찬 씨는 한약을 조심스럽게 비커에 담고 정제수로 희석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테스트, 중금속 검출 시약을 떨어뜨렸어요. 몇 초 뒤, 용액이 서서히 색깔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하던 액체가 점점 노란색으로 그리고 주황색으로. 강찬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비소 양성 반응이야.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두 번째,
세 번째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마시 시험, 구테자이트 시험,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모든 결과가 동일했습니다. 이 보약에는 치사량에는 못 미치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사람을 서서히 죽일 수 있는 양의 비소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럴 수가. 정말로 누군가 회장님을 독살하려 하고 있었어. 강찬 씨는 손이 떨려서 비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람의 목숨을, 그것도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이런 식으로 해치려 하다니. 하지만 다음 순간 강찬 씨는 더 큰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회장님께 말씀드리지? 설마 부인께서 독을 탔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실까? 아니, 그 전에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물상 철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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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 주인 나와. 당장 나오라고. 거친 남자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강찬 씨가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고물상 마당에 서 있었어요. 그들 뒤로는 고급 세단 2대가 주차되어 있었고요. 무슨 일이십니까? 너 여기 주인이야? 박철우 회장님이 어제 여기 들렀다며? 네. 그런데요? 남자들 중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채. 고물상 주제에 회장님께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감히 회장님 차를 수리했다고? 네가 뭔데? 저는 그냥 고장난 차를 고쳐드렸을 뿐입니다. 닥쳐. 우리 부인께서 말씀하셨어. 회장님이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린다고. 특히 너 같은 하류 인생이랑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부인? 강찬 씨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의 부인. 바로 그 보약을 다려주던 그 사람이 회장님께 전해. 앞으로 회장님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알아들었어?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손짓하자 다른 남자들이 우르르 고물상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야, 이 더러운 고물상 좀 정리해줘야겠어. 우당탕탕. 고철 더미를 발로 차고 정리해둔 부품들을 집어던지고 작업대를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요. 강찬 씨가 말렸지만 남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급기야 한 남자가 안쪽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강찬 씨는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거기는 안 됩니다. 제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 치매 걸린 늙은이 하나 때문에 뭘 그래? 쾅! 남자가 강찬 씨를 밀쳐내고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계시던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누구야?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그 순간 강찬 씨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강찬 씨가 남자의 멱살을 잡았어요. 하지만 덩치 큰 남자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두들겨 맞고 바닥에 나뒹굴게 된 강찬 씨. 남자들은 비웃으며 고물상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떠났습니다. 다음엔 더 심하게 당할 줄 알아. 꺼져, 이 거지 같은 놈아. 고물상 마당에는 부서진 부품들과 쏟아진 고철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강찬 씨는 피가 난 입술을 닦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 그리고 결심. 이대로는 안 돼. 회장님을 반드시 지켜야 해. 누가 뭐라고 하든 진실을 밝혀낼 거야. 바로 그때 작업실 쪽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찬 씨가 달려가 보니 이럴 수가. 그 남자들이 실험 장비들을 모조리 부쉈고 바닥에는 한약 샘플이 담겨있던 비커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강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깨진 유리 조각을 주었어요. 바닥에 스며든 한약 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도 없이 어떻게 박철우 회장에게 진실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악독한 부인과 부하들은 다음엔 또 무슨 짓을 할까요? 여러분, 이 기막힌 사연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강찬 씨는 과연 회장님을 구할 수 있을지. 강찬 씨의 고물상이 난장판이 되고 유일한 증거마저 부서진 그날 밤, 강찬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깨진 실험 장비들을 정리하며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생각했죠. 어떻게든 회장님께 알려야 해. 하지만 증거가 없는데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걸려온 낯선 번호. 여보세요? 강찬 씨. 나, 박철우 일세.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박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숨소리마저 가쁘고 말을 잇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괜찮으세요? 오늘 기운이 너무 없어서 병원에 다녀왔네. 의사 말이 급성 빈혈에 간 기능까지 나빠졌다고. 강찬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소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이었던 겁니다. 회장님, 혹시 오늘도 보약 드셨습니까? 그럼 집사람이 정성껏 다려줬는데 안 먹을 수가 있나? 회장님, 절대로 그 보약 다시는 드시면 안 됩니다. 강찬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그 보약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비소라는 독극물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독이라니. 그럴 리가 없네. 집사람이 나를. 설마. 회장님,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학 분석 결과가 명확합니다. 누군가 회장님을 서서히 독살하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나? 자네 말만으로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에 부인께서 보낸 사람들이 제 고물상을 습격해서 다 부쉈습니다. 또다시 긴 침묵. 박 회장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혹시 위험한 건 아닙니까? 나는 서재에 있네. 집사람은 아래층에서 자고 있고. 회장님, 제발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제가 회장님 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알겠네. 내일 오전 10시에 오게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찬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증거를 다시 만들어야 해. 회장님을 설득할 확실한 증거를. 그날 밤 내내 강찬 씨는 잠도 자지 않고 부서진 장비들을 수리했습니다. 다행히 간이 분광 분석기는 겉만 깨졌을 뿐 내부는 멀쩡했어요. 그리고 바닥에 스며든 한약 자국을 면봉으로 조심스럽게 채취했죠. 비록 양은 적지만 다시 한번 검사할 수는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강찬 씨는 할아버지께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고 작업복을 벗고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부서진 장비로 다시 추출한 샘플과 분석 결과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올게요. 곧 돌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는 멍하니 강찬 씨를 바라보셨어요. 너, 누구냐? 강찬 씨의 가슴이 또 한 번 미어졌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을 달려서 강남의 박 회장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철문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어요. 누구십니까? 냉랭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강찬이라고 합니다. 박철우 회장님과 약속이 있어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몇 분 뒤 철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강찬 씨를 맞이한 건 박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차갑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바로 박 회장의 부인 유엘이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남루한 차림으로 오셨네요? 고물상 주인이시라면서요?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몸이 편찮으셔서 침대에 누워 계세요. 어제 병원 다녀오시고 나서 더 안 좋아지셨거든요. 유혜리가 강찬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런데 무슨 용건이세요? 회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도? 강찬 씨는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안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 있었죠. 하지만 이 여자 앞에서 꺼낼 수는 없었어요. 직접 회장님을 뵙고 말씀드려야 할 일입니다. 참 고집이 세시네요. 유혜리가 손뼉을 쳤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건장한 남자 둘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어제 고물상을 습격했던 그 남자들이었어요. 어제도 경고했을 텐데. 또 왔네. 남자들이 강찬 씨를 둘러쌌습니다. 제발 회장님만 뵙게 해주십시오. 단 5분만이라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회장님은 지금 휴식이 필요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와서 스트레스 주면 어떡해요? 유혜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어제 우리 집 사람들이 당신 고물상에 갔었다면서요? 당신이 회장님께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약에 독이 들었다느니. 참 웃기는 소리 하시네요. 강찬 씨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부인에게 말씀하신 거야. 이건 위험해. 사실이 아닙니까? 제가 직접 분석했습니다. 그 보약에는 닥쳐요. 유혜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우아하던 가면이 벗겨지고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당신이 뭔데 감히 내가 정성껏 달인 보약의 트집을 잡아 회장님을 이간질하려는 거야? 이간질이 아닙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요. 강찬 씨가 가방을 열려는 순간 유혜리가 눈짓했고 남자 하나가 번개같이 강찬 씨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약병이랑 종이들이? 남자가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안 돼. 그건. 강찬 씨가 달려들었지만 다른 남자가 강찬 씨를 붙잡았습니다. 유혜리가 가방에서 꺼낸 샘플병을 들어 햇빛에 비춰봤어요. 이게 뭐죠? 설마 이런 걸로 증거라고 우기려던 건 아니겠죠? 유혜리가 씩 웃으며 샘플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짝! 유리병이 깨지며 소중한 샘플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안 돼. 강찬 씨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혜리는 구두굽으로 쏟아진 샘플을 짓밟았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 회장님을 만나겠다고? 분석 결과지들도 찢어서 바람에 날려버렸습니다. 강찬 씨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주우려 했지만 남자들이 그것마저 발로 차버렸어요. 이봐요, 강찬 씨였나?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유혜리가 강찬 씨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하려는지 다 알아요. 회장님한테 잘 보여서 돈이나 좀 뜯어내려는 거 아니에요? 고물상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아닙니다. 저는 정말. 경찰 부를까요? 무단 침입에 명예훼손에 협박까지. 죄목이 꽤 되는데요. 유혜리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아니면 조용히 돌아가실래요?
다시는 회장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강찬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억울함으로, 무력감으로. 하지만 지금 여기서 경찰에 잡혀간다면 회장님을 구할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강찬 씨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2층 창문에서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박철우 회장이었어요. 창가에 서서 힘없는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강찬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회장님, 저 사람들이 무서우신 거군요. 본인 집인데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시는 거야. 강찬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강찬 씨는 저택 밖 거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증거도 없고 회장님을 만날 방법도 없고.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강찬 씨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찬 씨, 저 김비서라고 합니다. 박철우 회장님의 비서예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집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유 부인과 장 비서실장이 회장님을 감시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 밤 10시 한강공원 반포대교 남단으로 나오세요. 제가 회장님을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단, 이 일은 절대 비밀이에요. 들키면 저도 회장님도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나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강찬 씨의 가슴에 다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회장님을 꼭 구해낼 거야. 그날 밤 9시 반, 강찬 씨는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공원은 을씨년스러웠어요. 강찬 씨는 벤치에 앉아 10시를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죠. 드디어 10시.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왔어요. 검은색 세단. 창문이 열리고 박철우 회장이 힘없이 내렸습니다. 운전석에서는 50대 남자가 내렸어요. 김비서였습니다. 회장님, 강찬 씨가 달려갔어요. 박 회장은 낮에 봤을 때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걸음걸이마저 휘청거렸어요. 강찬 씨, 미안하네. 낮에 자네를 보호하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회장님. 그것보다 회장님 건강이. 나는 이제 얼마 못 갈 것 같네. 박 회장이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오늘도 보약을 마셨네. 아내가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지켜보는 앞에서 먹였거든. 강찬 씨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그 보약에는 정말로 독이 들어 있습니다. 나도 이제는 믿네. 자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어요. 그리고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오늘 마시고 남은 보약 조금 몰래 담아왔네. 자네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겠나? 강찬 씨는 그 봉지를 받아들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증명한들 소용없어. 박 회장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아내가 장 비서실장과 손을 잡았어. 그자는 우리 회사 이사진과도 연결되어 있지. 내가 치매 걸렸다고 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를 준비 중이래. 치매라니요? 회장님은 멀쩡하신데요. 그것도 조작이야. 며칠 전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이 와서 이상한 검사를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 의사도 장 비서실장이 돈으로 매수한 사람이었어. 김 비서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강찬 씨, 사실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회장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유 부인과 장 비서실장. 그들은 회장님을 요양원에 가두고 전 재산을 차지할 계획입니다. 요양원이라니. 그럼 그곳에서도 계속 독을 먹일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회장님이 자연사 하실 때까지요. 강찬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럴 순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경찰? 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있나? 자네 말대로 보약에 독이 있다고 쳐도 그걸 누가 넣었는지 어떻게 증명하지? 집사람은 한의원에서 지어온 약을 그대로 달인 것뿐이라고 할 거야. 그럼 한의원을 조사하면 한의원도 이미 손을 봤을 걸세. 그들은 치밀하니까. 절망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만 쌩쌩 불어왔어요. 강찬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방법이 있어야 해. 반드시 방법이. 그때 강찬 씨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무언가 스쳤습니다. 회장님, 제게 한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회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신다면 저희가 먼저 한 수 앞서 갈 수 있습니다. 강찬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회장님, 일단 요양원으로 가십시오. 뭐, 자네가 무슨 소리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척 하세요. 대신 그곳에서 회장님은 가짜 치매 환자 연기를 하시는 겁니다. 더 심하게요. 박 회장과 김 비서가 놀란 눈으로 강찬 씨를 바라봤어요. 그 사이 저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유 부인과 장 비서실장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한의원의 진실을 밝혀내거나 방법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나? 위험하죠. 하지만 지금 가만히 있으면 회장님이 죽습니다. 강찬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 회장의 흐릿했던 눈빛이 조금씩 살아났어요. 자네, 정말 날 위해 그렇게까지 해줄 수 있나? 우리 며칠 사이에 만난 사이인데. 회장님, 강찬 씨가 박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치매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세상 모든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부당하게 독살당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박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럼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꼭 살아계셔야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버티셔야 해요. 알겠네. 내가 해보겠네. 김 비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회장님을 그 악당들에게 넘길 순 없어요. 세 사람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지만 단단한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11시 박 회장과 김 비서가 떠나고 강찬 씨는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 비닐봉지에는 오늘의 보약 샘플이 들어 있었어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확실한 증거를 만들고 그들의 범죄를 세상에 알릴 거야. 하지만 강찬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유혜리와 장 비서실장이 얼마나 더 무서운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그리고 며칠 뒤 강찬 씨 자신이 노인 납치 및 금품 갈취범으로 경찰에 수배될 거라는 사실을. 다음 날 새벽 4시 강찬 씨는 고물상 작업실에서 밤새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밀하게, 더 확실하게. 결과는 동일했어요. 비소농도 0.03mgl.
매일 마시면 석 달 안에 치명적인 수준까지 축적되는 양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살인 미수야. 아니, 계획적 살인이지. 강찬 씨는 결과를 USB에 저장하고 샘플은 2중 3중으로 보관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켜서 한 가지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유해리, 박철우 회장 재혼. 검색 결과들이 주르륵 떴어요. 3년 전 결혼. 당시 유해리의 나이 35, 회장님은 69. 기사 댓글들은 대부분 재산 노린 결혼 아니냐는 의혹들이었죠. 그리고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철우 회장 재혼 1년 만에 전처 소생 자녀들과 불화, 상속 문제로 법정 다툼. 자녀들이 있구나. 강찬 씨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박 회장의 전처 소생 자녀. 큰아들 박민준, 딸 박수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지금은 연락도 끊긴 상태라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친자식들도 도와주지 않는구나. 강찬 씨의 가슴이 또 한 번 아팠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고물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5시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강찬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거기에는 피투성이가 된 김 비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 비서님. 강찬 씨가 김 비서를 부축해 안으로 들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김 비서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들켰어요. 어젯밤 우리가 만난 걸 장 비서실장이 알아냈어요. 뭐라고요? 회장님을 오늘 아침 요양원으로 강제로 보낸다고. 제가 막으려다가 얻어맞았습니다. 김 비서의 손이 떨리며 뭔가를 내밀었어요.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 몰래 녹음한 겁니다. 유 부인과 장 비서실장이 나눈 대화 들어보세요. 강찬 씨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유혜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늙은이가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고 있어. 그리고 낯선 남자 목소리. 좋아. 요양원 보내고 한 달만 더 버티면 돼. 그 사이에 유언장 조작하고 법적 서류 정리하면 5천억은 우리 거야. 그 고물상 놈은 어떡하고? 걱정 마. 내일 경찰에 신고할 거야. 회장 납치하려 했다고, 금품 갈취하려 했다고. 증거는 내가 다 만들어놨어. 강찬 씨의 손에서 녹음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제가 범죄자로 몰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도망가세요. 지금 당장. 안 됩니다. 도망가면 진짜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김 비서가 기절하듯 쓰러졌어요. 강찬 씨는 김 비서를 침대에 누이고 상처를 응급처치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증거는 있지만 내가 잡혀가면 소용없어. 회장님은 요양원에 갇히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새벽 6시 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확성기 소리. 강찬 씨, 나오십시오. 경찰입니다. 왔습니다. 진짜로 경찰이 온 거예요. 강찬 씨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과연 강찬 씨는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박철우 회장은 요양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혜리와 장 비서실장의 악랄한 계획은 성공하고 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숨막히는 사연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바로 이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6시 고물상 앞에 경찰차가 멈춰섰고
확성기에서 강찬 씨를 부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찬 씨, 경찰입니다. 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강찬 씨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경찰차 2대, 그리고 그 뒤에 검은색 승용차가 한 대 더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장 비서실장이었어요. 50대 중반의 그 남자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경찰들과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자가 경찰까지 매수한 거야. 강찬 씨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잡혀가면 모든 게 끝입니다. 회장님은 요양원에 갇히고 자신은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증거들은 모두 사라지겠죠.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강찬 씨는 침대에 누운 김 비서를 흔들었어요. 김 비서님, 정신 차리세요. 김 비서가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경찰이 왔군요. 네.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회장님이 가실 요양원 어디입니까? 그린힐 요양원. 강남 외곽에. 왜요? 혹시 거기 아는 사람 있으세요? 우리 편이 될 만한? 김 비서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 1명.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최은경이라고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전화번호 주세요. 빨리요. 김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불러줬어요. 강찬 씨는 그 번호를 자기 전화에 저장했습니다. 강찬 씨, 마지막 경고합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진입하겠습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어요. 강찬 씨는 재빨리 USB를 주머니에 넣고 녹음기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에게 말했죠. 김 비서님, 잠시만 숨어 계세요. 제가 경찰을 막을 테니.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강찬 씨는 김 비서를 작업실 뒤쪽 창고에 숨기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어요. 그리고는 태연한 척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관님? 경찰 2명이 다가왔어요. 강찬 씨 맞습니까? 박철우 회장 납치 미수 및 금품 갈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동행하시죠. 네. 납치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장 비서실장이 뒤에서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이 사람이 맞습니다. 어제 회장님 댁에 무단 침입해서 회장님을 협박했어요. 돈을 내놓지 않으면 해코지 하겠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단지. 그리고 보세요. 장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회장님 명의의 수표가 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이 사람이 회장님을 협박해서 받아낸 거예요. 뭐라고요? 저는 그런 수표 받은 적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강찬 씨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일단 서에 가서 조사받으시죠. 억울하면 거기서 해명하시고요. 경찰이 수갑을 꺼내려는 순간 강찬 씨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범죄자가 누군지. 증거? 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유혜리 씨와 장 비서실장이 회장님을 독살하려는 대화 내용이요. 강찬 씨가 녹음기를 꺼내자 장 비서실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게 뭐야? 어디서 난 거지? 이걸 들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강찬 씨가 재생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장 비서실장이 번개같이 달려들어 녹음기를 낚아챘습니다. 이딴 조작된 증거를 믿으시겠습니까? 경찰관님. 그리고는 녹음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퍽! 녹음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안 돼. 강찬 씨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장 비서실장은 부서진 녹음기를 발로 짓밟으며 비웃었습니다.
조작된 증거로 무고하려 했군요. 이것까지 죄목에 추가하시죠. 경찰관님. 경찰이 강찬 씨의 팔을 붙잡았어요. 강찬 씨, 동행하시죠. 강찬 씨는 끌려가면서도 장 비서실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들, 절대 용서 못합니다. 회장님은 이미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편히 쉬시라고요. 하하. 장 비서실장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강찬 씨는 경찰차에 실려 경찰서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고물상. 저기 어딘가에 할아버지가 계시고 김 비서가 숨어 있겠죠. 미안합니다. 제가 무력해서. 하지만 강찬 씨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USB. 거기엔 보약 분석 결과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최은경 간호사의 전화번호. 아직 기회는 있어. 반드시 회장님을 구해낼 거야. 경찰서 조사실. 강찬 씨는 형사 앞에 앉았습니다. 강찬 씨, 솔직하게 말하세요. 박철우 회장님께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장님을 구하려고. 구한다고요? 뭘로부터요? 회장님 부인이 회장님을 독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형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직도 하시는군요. 증거는요? 여기 USB의 보약 성분 분석 결과가. 강찬 씨가 USB를 꺼냈지만 형사는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검찰에서 보시고요. 일단 박철우 회장님 측에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48시간 구류입니다. 48시간이면 이틀. 그 이틀 동안 회장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강찬 씨는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강찬 씨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회장님, 버티고 계실까? 바로 그 시각. 그린힐 요양원 특실. 박철우 회장은 깨끗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창문엔 철창이 쳐져 있고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죠.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혜리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여보, 잘 쉬고 계세요? 여기 공기 좋죠?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아, 참. 보약 가져왔어요. 오늘 것도 제가 정성껏 다렸답니다. 유혜리가 한약 그릇을 내밀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붉은 액체. 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마시면 나는 정말 죽는구나. 하지만 강찬 씨와의 약속을 떠올렸어요. 버텨야 해. 살아야 해. 왜요? 안 드세요? 건강하려면 약 먹어야죠. 유혜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았어요. 그리고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하지만 마시는 척만 하고 살짝 고개를 돌려 이불에 흘렸죠. 유혜리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다 드셨네요? 잘하셨어요. 그럼 푹 쉬세요. 곧 편해지실 테니까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유혜리가 나갔습니다. 문이 쿵 하고 잠기는 소리. 박 회장은 이불 속 젖은 부분을 만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강찬 씨, 제발 빨리 와주게. 그날 저녁 간호사 최은경이 박 회장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쟁반을 들고 들어온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는 재빨리 박 회장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김 비서님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 회장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자네가 김 비서 친구인가? 네. 회장님,
이 요양원은 유 부인과 장 비서실장이 손을 쓴 곳입니다. 원장도 의사도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는 계속 독을 먹이려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최대한 막아드릴게요. 일단 식사에 약을 타지 못하게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최은경이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어요. 이건 해독제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루에 3번 드세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리고 이거. 최은경이 작은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몰래 쓰세요. 김 비서님이랑 연락할 수 있게요.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았어요. 강찬 씨는 어떻게 됐나? 지금 경찰서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풀려날 거예요. 김 비서님이 변호사를 선임했거든요. 다행이군. 다행이야. 회장님, 조금만 버티세요. 우리가 꼭 회장님을 구해낼게요. 최은경이 나간 뒤 박 회장은 작은 전화기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어. 아직. 이틀 뒤 강찬 씨는 구류에서 풀려났습니다. 증거 불충분. 그리고 김 비서가 선임한 변호사의 노력 덕분이었죠. 하지만 고소는 취하되지 않았어요. 재판은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온 강찬 씨. 김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강찬 씨, 무사하십니까? 김 비서님. 회장님은요? 요양원에 계십니다. 최은경 간호사가 돕고 있어요. 아직은 무사하십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강찬 씨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틀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유혜리와 장 비서실장이 다음 주에 회장님 명의로 유언장을 작성하려 한대요. 그 전에 뭔가 해야 합니다. 유언장이라니. 설마 회장님이 치매로 판정받았으니 법정 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전부 그들한테 유리하게. 강찬 씨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어요. 안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어떻게요? 강찬 씨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재확인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강찬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한의원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 보약을 지어준 한의원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도 이미 입을 맞췄을 텐데.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혹시 모릅니다. 한의사가 정말 모르고 속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양심이 남아있을지도. 둘은 곧장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아갔어요. 이 샘플을 분석해 주십시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하지만 연구원 직원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개인이 의뢰하는 건 절차가 복잡합니다. 경찰 의뢰나 법원 명령이 있어야.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찬 씨의 절박한 목소리에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알겠습니다. 특별히 빨리 처리해드리죠. 하지만 3일은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의원. 자해당 한의원이라는 간판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강찬 씨와 김 비서가 들어가자 한의사가 맞이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온화해 보이는 노인이었죠.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원장님, 박철우 회장님 처방전 아시죠? 한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환자 비밀인데요. 원장님, 그 처방전 누가 가져왔습니까? 유혜리 씨가 직접 왔나요? 한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강찬 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혹시 처방 전에 이상한 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뜻이죠? 그 약, 장기 복용하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한의사의 손이 떨렸어요. 당신, 어떻게, 역시 아셨군요. 강찬 씨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원장님, 그 약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의사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은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처방, 정상이 아니었어요. 어떻게요? 원래 보약은 사람 체질에 맞춰서 약재를 조절하는 건데, 유 부인이 가져온 처방전은 너무 획일적이었죠. 거기다 몇 가지 약재의 비율이. 한의사가 서랍을 열고 노트를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이건 제가 원래 제안한 처방입니다. 하지만 유 부인은 이걸 거부하고 자기가 가져온 처방대로만 지으라고 했죠. 그 처방은 어디서 온 겁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한의사가 쓴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필체도 이상하고 약재 조합도 비전문적이었어요. 그럼 왜 지어주신 겁니까? 한의사가 고개를 떨궜어요. 유 부인이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협박도 했죠. 만약 거부하면 한의원을 망하게 하겠다고. 원장님, 미안합니다. 나도 양심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겁이 났어요. 강찬 씨는 한의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원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술해 주십시오. 경찰에, 법원에.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한의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증언하겠습니다. 드디어 증인을 확보했습니다. 강찬 씨와 김 비서는 한의원을 나서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반격할 준비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요. 결정타요? 유혜리와 장 비서실장. 그 둘이 직접 범행을 시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회장님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네, 장례식이요? 가짜로요.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유혜리와 장 비서실장이 방심할 거예요. 강찬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노려서 맞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거나.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정말 최은경 간호사가 있습니다. 회장님을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김 비서가 강찬 씨를 똑바로 봤어요. 회장님도 동의하셨습니다. 아까 전화로 말씀드렸거든요. 회장님이요? 네. 회장님 말씀이 내 장례식에서 그 악당들의 가면을 벗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강찬 씨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작전을 시작하죠. 3일 뒤 박철우 회장 별세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물론 가짜 기사였죠. 김 비서가 언론사에 잘 아는 사람을 통해 흘린 정보였어요. 제게 거물 박철우 회장, 요양원에서 숨져. 향년 72세. 이 기사를 본 유혜리와 장 비서실장. 둘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늙은이가 죽었어. 축하해, 여보. 이제 5천억이 우리 거야. 빨리 유언장 공개하고 재산 정리 들어가자. 회장 자식들이 뭐라고 하면 신경 쓸 것 없어. 이미 변호사랑 짜놨어. 완벽해. 둘은 웃고 떠들며 축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 강찬 씨가 신문을 펼쳐들고 앉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강찬 씨의 셔츠 주머니에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유혜리와 장 비서실장의 대화가 또렷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언제로 할까? 이번 주 토요일. 빨리 치러야 해. 오래 끌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 회장 시신은? 화장하자. 증거 남기면 안 되니까. 녹음기에 모든 대화가 담겼어요. 강찬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김 비서에게 엄지를 들어 보였죠. 성공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토요일, 가짜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물론 진짜 같았어요. 김 비서가 모든 걸 준비했죠.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유혜리는 검은 상복을 입고 억지로 눈물을 짜내며 앉아 있었어요. 고인은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흑흑, 가식적인 연기였죠. 장례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자기 장례식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모습의 박철우 회장이 걸어 들어왔어요. 강찬 씨와 최은경 간호사가 양옆에서 부축하고 있었죠. 뭐야? 조문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혜리는 혼이 나간 듯 멍하니 서 있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당신 죽었잖아. 박철우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죽어? 나 멀쩡히 살아있네. 하지만 기사는 가짜였어. 자네들을 시험해 보려고 말이야. 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더군. 남편이 죽었다는데 자네는 슬퍼하지 않고 샴페인을 마시며 재산 분할 이야기를 했다면서. 유혜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건 강찬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강찬 씨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유혜리와 장 비서실장의 대화가 흘러나왔죠. 드디어 늙은이가 죽었어. 이제 5천억이 우리 거야. 증거 남기면 안 되니까 화장하자.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강찬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입니다. 회장님이 드신 보약에서 치사량의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또한 자해당 한의원 원장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유혜리 씨가 조작된 처방전을 가져와 강요했다는 증언입니다. 유혜리는 뒷걸음질 쳤어요.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바로 그때 장례식장 뒤쪽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유혜리 씨, 장민석 씨,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유혜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싫어. 나 안 해. 다 장 비서실장이 시킨 거야. 하지만 장 비서실장도 이미 경찰에 붙잡혀 있었죠. 당신이 먼저 제안했잖아. 늙은이 죽이고 돈 나눠 갖자고. 둘은 서로를 비난하며 끌려갔습니다. 조문객들, 아니, 이제는 증인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박철우 회장은 강찬 씨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네. 강찬 씨,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죽었을 거야.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버티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어요.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감동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박철우 회장은 강찬 씨에게 어떤 보답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악당들의 최후는 얼마나 비참할까요?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짜 장례식장에서 유혜리와 장 비서실장이 체포되고 박철우 회장은 강찬 씨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감동은 지금부터 시작되니까요. 경찰에 끌려가는 유혜리. 그녀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네에게 줄 용서 같은 건 없네. 법이 심판할 거야. 유혜리의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강찬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강찬 씨, 오늘 저녁 시간 있나? 자네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네. 네, 회장님. 물론입니다. 그날 저녁, 박 회장은 강찬 씨를 고급 한정식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조용한 개인실,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죠. 강찬 씨,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보답이요?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박 회장이 쓸쓸히 웃었어요. 내 친자식들도 하지 않은 일을 자네는 해줬네. 며칠 사이에 만난 사람인데. 회장님, 내게는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있네. 하지만 둘 다 나를 돈으로만 봤어. 재산 싸움만 하다가 연락도 끊었지.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외로웠네. 그 외로움을 유혜리가 파고든 거야. 나이 든 남자의 허영심과 외로움을. 그녀는 너무 잘 알았어. 회장님. 하지만 자네는 달랐어. 자네는 진심으로 날 걱정해줬지. 내 돈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박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찬 씨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회장님, 저도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서 압니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고맙네. 정말 고마워. 박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습니다. 강찬 씨, 내가 자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네. 제안이요? 우리 회사로 오지 않겠나? 자네의 실력이라면 연구소 팀장은 문제 없을 거야. 아니, 이사로 모셔도 좋아. 강찬 씨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그런 과분하지 않아. 자네는 능력도 있고 인성도 훌륭하고 내가 그토록 찾던 인재야. 하지만 강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아직 할아버지를 모셔야 합니다. 고물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 모시는 건 내가 도와줄 수 있네. 최고의 요양시설에. 아닙니다. 강찬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그 고물상에서 사셨습니다. 저를 키우시려고 온갖 고생을 하시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모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강찬 씨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내가 자네를 제대로 바꾼 효심이 깊은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니, 괜찮네. 오히려 존경스럽네. 박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럼 이건 어떤가? 자네가 고물상을 계속하되 내가 투자를 하는 거야. 투자요? 그래. 고물상을. 아니, 재활용 센터로 키우는 거지. 자네의 과학기술과 내 자본이 만나면 훌륭한 환경사업이 될 수 있어. 강찬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환경사업? 맞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환경을 중요시하나. 폐품을 과학적으로 재활용하고 새로운 소재로 개발하고 자네가 잘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강찬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잃었던 과학자, 고물상 주인으로 살아가던 자신이 다시 한번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회장님,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물론이지.
이건 투자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빚을 갚는 일이기도 하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눴어요. 하지만 박 회장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석 달 뒤 강찬 씨의 고물상은 성진환경연구소로 탈바꿈했습니다. 낡은 건물은 리모델링 되었고 최신 장비들이 들어섰어요. 연구원도 5명이나 채용했죠. 강찬 씨는 소장이 되어 폐플라스틱을 새로운 소재로 바꾸는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끗해진 건물 2층에서 편안히 지내셨어요. 전문 간병인도 고용했고 최고의 치료를 받으셨죠.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강찬 씨를 부르셨습니다. 찬아.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강찬 씨의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신 거예요. 할아버지, 저를 아세요? 그럼, 내 손자인데, 어찌 모르겠니? 할아버지의 눈빛이 예전과 달리 맑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좋은 환경과 치료 덕분에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강찬 씨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너, 잘 컸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아니야. 넌 원래 착한 아이였어. 할아버지의 마른 손이 강찬 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어요. 어느 날 박철우 회장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강찬 씨, 잘 지내나?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박 회장은 연구소를 둘러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어요. 잘하고 있네. 이번 달 실적 보고 받았네. 훌륭해.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 실력이지. 두 사람은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박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강찬 씨, 이걸 보게. 강찬 씨가 서류를 열어보니 양자 입양 신청서였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내 양아들이 되어주게. 박 회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나는 이제 혈연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네. 친자식들은 날 배신했지만 자네는 목숨을 걸고 날 구했어. 하지만 회장님, 이건 너무,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네. 내 회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어. 그 사람이 바로 자네야. 강찬 씨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회장님, 저는 회장님께 아들 같은 효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때문이 아니네. 나는 진짜 가족이 필요해. 자네 같은 진심 어린 가족이. 박 회장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찬 씨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회장님,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할아버지와 상의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보게. 그날 밤 강찬 씨는 할아버지께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듣고 계시더니, 찬아, 내 마음이 어떠하냐? 저는 회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두고 이 할애비 걱정은 하지 마라. 나는 이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잖니. 하지만 할아버지가 강찬 씨의 손을 잡으셨어요. 찬아, 효도는 곁에 있는 것만이 아니란다. 내가 바르게 살고 좋은 일하고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도 효도야. 할아버지, 그 회장님은 외로운 분이시다. 내가 그분께 진짜 아들이 되어드려라. 나도 기쁠 것 같구나. 할아버지의 허락, 아니 격려를 받고 강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에서 양자 입양이 정식으로 인정됐습니다. 강찬 씨는 이제 박강찬, 박철우 회장의 아들이 된 거죠.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어요. 박 회장님, 친자식도 계신데 양자를 들이신 이유가 뭡니까? 박 회장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자식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제 아들 강찬은 제게 목숨보다 소중한 진심을 보여줬습니다. 강찬 씨, 회장님 재산이 목적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데요. 강찬 씨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재산이 아니라 회장님이라는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효도로 증명하겠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한 대답이었죠. 그로부터 1년 뒤 박강찬 이사는 회사의 환경사업부를 총괄하게 됐습니다. 그가 개발한 재활용 기술은 국내외에서 인정받았고 회사 매출도 크게 올랐어요. 박철우 회장은 아들 강찬과 함께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건강검진 결과 나왔습니다. 완전히 정상이시래요. 다 내 덕분이지. 내가 그때 날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우리 앞으로만 봅시다. 두 사람은 웃으며 산책을 나갔어요. 한편 유혜리와 장 비서실장은 법정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미수, 사문서 위조, 횡령. 죄목이 수두룩했죠. 유혜리는 교도소에서 매일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회장님만 잘 모셨어도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녀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젊음도 돈도 명예도 모두 사라진 뒤겠죠. 장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도소에서 그는 매일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어요. 한순간의 욕심이 내 인생을 망쳤어. 악행의 대가는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강찬 씨, 아니 박강찬 이사는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는 바로 최은경 간호사였어요. 박 회장을 함께 지키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고 사랑에 빠졌던 거죠. 결혼식장에는 박철우 회장이 주례를 섰습니다. 오늘 내 아들 강찬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룹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찬이는 내게 생명을 선물했고 가족을 선물했고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하객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다고. 내 아들아. 강찬 씨도 은경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강찬 씨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 살고 있죠? 그럼 참 잘하고 있지. 다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바르게 키워주셨으니까요. 아니다. 넌 원래 착한 아이였어.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강찬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물상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그로부터 5년 뒤 박강찬 부사장은 회사의 2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아들도 낳았죠. 박철우 회장은 건강한 모습으로 손주들을 안고 좋아했어요. 강찬아, 우리 손주들 이름을 뭐로 지을까? 아버지께서 지어주세요. 그럼 큰아이는 박효준, 작은아이는 박신준. 어떤가? 효도효, 믿을 신. 좋습니다, 아버지. 효도하고 신에 있게 자라라는 뜻이네요. 그래, 너처럼 말이야.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강찬 씨는 옛날 고물상 자리를 다시 찾았어요. 지금은 환경연구소가 됐지만 여전히 그 자리였죠. 마당 한쪽에는 예전에 쓰던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성진 고물상. 강찬 씨는 그 간판을 쓰다듬었어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지. 옆에 선 은경 씨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당신 덕분에 회장님도 저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어요. 아니야.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지. 그래도 당신이 시작이었잖아요. 포기하지 않은 당신이. 강찬 씨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심이구나.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이 돌아온다는 것. 바람이 불었어요. 따스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실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찬아, 넌 참 잘하고 있단다. 강찬 씨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할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고물상 청년 강찬이 보여준 용기와 진심. 그것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고, 진짜 가족을 만들었고, 행복한 미래를 열었습니다. 세상에는 유애리 같은 악한 사람도 있지만, 강찬이처럼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함이 이긴다는 것을, 진심이 통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외로운 어르신이 계시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세요. 그 관심이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